맡게 된 추진준비 홍보팀의 허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귀중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은하마을의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은하마을 홍보 영상 시청, 내 웹인 소개, 추진준비위 회장님 기조연설, 협력업체 발표, 회의식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은하마을 소개 영상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추진준비위원장님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김근수 추진준비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참 날씨가 쾌청합니다. 존경하는 은하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하마을 선도지구 추진준비위원회 회장 김근수입니다. 불과 2주일 전에 발대식을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하며 추진준비위의 시작을 알렸는데 벌써 기빈 여러분과 은하마을 주민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짧은 2주 동안 설명회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들이 저희 추진준비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기대, 열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월 초부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과 매주 일요일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거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해주신 추진준비위원회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고맙게도 우리 은하마을은 선도지구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주민분들께 선도지구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지와 요즘 건축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하러 와주신 업체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통합 재건축 절차 중에
선도지구 지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왜냐하면은 부동산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2%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의율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장소는 작년 말에 새로 지은 우리 은하마을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며 자라는 최신시절 실내 체육관입니다. 우리의 선두지구에 대한 바람이 이곳을 뛰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 희망과 별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공간을 선뜻 빌려주신 부천 부흥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와 더불어 주민 여러분에게서도 선도지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선도지구 지정으로 나아가는 앞으로의 여정에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즐거운 마음으로 4개 단지가 단합하여 화합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부천 중동에서도 선도지구 선점을 위하여 열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효성 쌍용의 선도지구 관련 첫 번째 동의율 조사는 그야말로 고무적이었습니다. 90% 참여율에 93% 찬성률. 박수 한번 칩시다. 부디 4개 단지가 합심하여 부천의 심장인 부천시청을 중앙으로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앞날이 그런 고무적인 일들의 연속이기를 빌며 이만 짧은 인사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업체에서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사업 이해를 위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성 CMC에서 준비한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성 CMC 김범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성 CMC 대표이사 김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변의 지인분들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개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감히 여쭤봐도 재건축하면 몇 년 걸릴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10년이 어떻게 해서 걸리는 기간인지, 또 그 10년 동안 재건축을 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꺼내서 정비사업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동차 정비회사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시행하시고자 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준비하시는 위원님들도 다 처음 접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신 적이 처음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는 사업 기간 동안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한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재건축 사업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올해 한 해의 달력이라고 보시면 이미 4월 27일 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행령 제정, 시행규칙 제정까지도 4월 27일부터 이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올 12월 달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여러 지원 기구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정비 기본 방식과 정비 기본 계획 수립까지 다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있을 선도지구 지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겠다라는 방침이 곧 나올 텐데, 그 방침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서 우리 단지도 선도지구로 지정해 주십사 요청을 하시게 되면 12월 달까지 각종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선도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자,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선도지구 지정됐으니 우리 재건축을 합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죠. 근데 선도지구 지정됐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재건축을 준비하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은 이 여러 신도시들 중에 재건축 사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뿐이지, 선도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 동네는 재건축하는 동네야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아직 섣불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특별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재건축하는 땅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땅에다가 공원은 어디다 지을 거고, 도로는 어떻게 낼 거고, 우리 차수는 얼마로 할 거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용량은 얼마까지 짓겠다라는 특별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땅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 이후에 재건축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안전진단은 선도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되면 면제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전진단이 면제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되셔야만 돼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죠. 조합이 비로소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조합 설립은 참여총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를 뽑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건축 허가 행위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신축 아파트로 바꿀 때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얼마를 돈을 더 내느냐를 결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이 끝나야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재산을 신축되는 아파트, 내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의 재산으로 맞바꾸시게 돼요. 그거로 바꾸는 걸 확정을 시켜 놓고 비로소 이주를 하시는데, 이주가 끝나야 철거를 하겠죠. 철거를 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준공되고 입주를 하시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화살표 숫자로는 8개에 불과해요. 자,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교과서대로 지정 신청을 하고 절차를 거치면 약 2.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까지는 추진위부터 추정 분담금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조합 설립할 수 있도록 동의서 내세요라고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통상적으로 1.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시공자는 하루아침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매스컴 보시면 시공자 뽑는데 1년 반, 2년씩 걸리는 현장들 부지기수로 볼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1년이 걸립니다. 시공자를 뽑기 위한 준비 절차를 해야 되고, 입찰 절차를 거치고, 계약 협의에서 도장까지 찍는데 통상 1년이 걸려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는 각종 심의를 받고 건축 허가 행위를 다 맞춰서 인가 고시까지 가는데 약 1.5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평형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신청을 받고 그거로 이제 돈을 계산해주는 관리처분도 약 1년이 걸려요. 이주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6개월 안에 이주를 다 완료하신다면 이주하고 철거하는 한 1년 정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단지 안에서 한두 명이라도 안 나가면 이주가 완료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6개월 이내에 이주를 완료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공사 3.5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공자들이 기존의 35층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제출을 할 때
40개월 내지 44개월까지 공사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층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도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해상대 청사는 여러분들이 입주한 다음에 벌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입주하시는 날까지 이걸 다 계산해 보세요. 다 더하면 12년이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대로 진행해도 12년입니다. 선도지구의 필요성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선도지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세요가 아니라 지원을 해줄 테니 동참하세요라는 입장이죠. 맞죠? 그러니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정책 기반이라든가 지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도지구가 반드시 돼야만 지금 이런 절차까지도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난달에 모 경제신문에서 강남에 있는 강남, 송파, 서초 3개 구의 준공까지 완료된 108개 현장의 재건축 단지를 전수조사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부터 준공까지 평균 몇 년이 걸렸을까요? 15.07년? 준공까지 완료하는데 15년이 넘게 걸렸어요. 자, 근데 조합 설립하는 것까지 안전진단이 끝나고 추진위 승인부터 조합 설립하는데 제가 1.5년 걸린다고 통상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 3구에 평균적으로 4.7년이 걸렸어요. 이 단계에서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서로 내 거 먼저 챙기느라고 싸워요. 누가 위원장 될래? 누가 조합장 될래?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평형에 나는 돈을 깎아줘. 나는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라는 거 갖고 싸웁니다. 그러면 1.5년 걸리는 것이 아까 신문에 나온 것처럼 4.7년이 걸리게 돼요. 자, 그럼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인가? 건축 시행이 끝나고 나면 사업인가 봤는데 1.5년 걸리는데 강남 3개구의 평균이 3.36년이 걸려요. 이때 또 왜 지연될까요? 이때는 요때 여기서부터 지연되는 거는 여러분들 의사가 충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인가청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더 많이 짓고 싶어 하시고 땅을 뺏기는 것도 덜 주고 싶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덜 주고 싶어요. 많이 주기 싫잖아요. 근데 그게 인가청의 입장하고 싸웁니다. 우리는 공원을 오른쪽에 놓고 싶은데 인가청에서는 공원을 왼쪽에다 놔라. 이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보통 3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은 미리 컨설팅을 통해서 선도지구에 관한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메리트죠. 선도지구의 장점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건폐율 제한이라든가 용적률 제한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까지 건립할 수 있습니다. 땅이 100평이면 300평까지 아파트를 질 수 있는데 450평까지 150%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있고요. 높이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공원 확보에 대한 기준도 배제되는데 가장 큰 메리트는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근데 그냥 면제해주냐? 아니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공공기여 제공시. 뭔가 내주면 안전진단 면제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뭘 공공기여로 내줄 것인지, 기부 찬합을 어떤 것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만 안전진단 면제 후에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용적률, 지금 아파트 분양 면적에서 일반적으로는 300%까지만 저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300세대가 이미 살고 계시면, 100세대가 살고 계시면 거기에 300%, 100평을 가지고 계시면 300평까지 이제 아파트를 더 질 수 있는데, 선도지구가 되면 이거를 450%까지 더 질 수 있는데 예시는 330%까지 일단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늘어난 부분에 각각 10에서 40%, 40에서 70%를 공공의 목적으로 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데 용적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은연중에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단지는 주거 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될 단지잖아요. 근데 주거 목적에 450%까지 적용해서 빽빽한 탁장 아파트라는 표현으로 아파트를 사실 거냐, 아니면 좀 더 쾌적한 아파트로 만들어서 주거 가치를 더 높일 거냐에 대해서 또 이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450%까지 지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과연 450%까지 갈 것인지 350%까지만 지을 것인지 여부도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실 단계가 곧 오게 되죠. 자, 그럼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주거단지냐, 중심지구냐, 시설정비형이냐, 이주대책 지원형이냐 여러 유형별로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단지는 역세권에 접해 있습니다.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면 중심지구 정비형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우리 복잡한 거 살기 싫어 그냥 순수하게 아파트만 짓고 싶어라고 하면 주거단지 정비형 선택이 가능하세요. 나머지 두 개 유형은 사실 민원관청에서 주도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가실 건지 입지 여건에 따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선도지구 지정될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주민 참여도예요. 동의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동의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역에서만 선도지구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냥 뭐 여기 계신 준비위원님들끼리 여러분들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선도지구 지정해줘 라고 신청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동참을 해주셔야 되고 그 주변의 도시 기능과 주변 여건에 어떤 우리가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방향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사업은 4개 단지를 통합해서 하십니다. 자,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4개 단지를 각각의 단지로 재건축을 하시게 되면 단지마다 주차장을 따로 만드시게 되죠. 그죠? 그러면 단지마다 주차장을 따로 짓는다는 것은 단지와 단지 사이의 공간을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4개 단지를 다 통합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와 단지 사이에 활용하지 못했던 주제한 공간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지하 3계층을 파야 될 거를 지하 2계층만 파는 효과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병채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병채가 쓰는데 요거를 하나, 2개만 세워도 돼요. 지하층에 대한 공사비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이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보실 때 3,000세대 대규모의 프리미엄 이런 광고는 들어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150세대 대규모 단지 프리미엄 이거 보셨어요? 대단지의 프리미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큰 단지 안에서 조깅도 해보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고 싶은데 한 바퀴 돌다 보니까 5분도 안 돼요. 그게 운동이에요. 근데 단지가 크면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여가 공간이 그만큼 넓어져요. 특히 단지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우나도 만들고 싶고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고 골프 연습장도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단지가 작으면 그거 다 어디다 넣을까요? 늘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가 통합돼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단지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건데 단지 이제 여러분들끼리 여러 단지들을 통합하게 되면 항상 싸우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평형이 작고 대지지분도 작고 근데 옆에 단지는 평형도 크고 대지지분도 커요.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큰 평형 소유자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 대지지분이 큰데 너네하고 같이 재건축하면 우리 땅 너네한테 뺏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안 뺏겨요. 안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싸워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위원님들께서도 계시고 각 단지별 유자 대표님들도 와 계신데 나중에
가게 되면 누가 위원장 할래, 누가 조합장 할래 갖고 또 싸워요. 단지가 통합되다 보니까 단지별 생각들이 틀립니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하철에 가까운 단지가 있고 지하철에서 먼 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지하철에 가까운 단지에 계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단지하고 통합하면 저 사람들이 앞에 배정받게 되면 내가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세요. 진짜 불필요한 생각들이세요. 기존에 100세대가 살고 있었으면 세대수를 100세대로 재건축합니까? 통상 140세대 내지 150세대 이상으로 지어져요. 그럼 우리가 역세권 역 앞에 살더라도 최소한 40세대, 50세대만큼은 더 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나만 그 동네 살겠다고 이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단지 내 공공개발에 대한 여러분들의 충돌이 생기는데, 단지가 크면 커질수록 공공에서는 주변 단지의 사람들도 우리 단지를 관통해서 지나가거나 우리 단지의 시설을 같이 개방해서 이용하라는 조건이 부여되는데, 워낙 아파트라는 거에 대한 폐쇄적인 개념 때문에 왜 외부 사람들이 우리 단지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불편함도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아시죠? 신반포 1차. 여기도 사실상 요 위에 있는 단지와 그 아래에 있는 단지가 통합해서 재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신반포 4지구 지금 고초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잠원 IC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7개 단지를 통합했어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참 매스컴에서 작년에 떠들었던 데가 압구정 3구역이죠. 여기는 전부 16개 단지가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이들도 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 때문에 이권 다툼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해서 초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 이해를 하시게 되고 결국은 지금 공사까지 하고 있는 데가 4지구인데, 자,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지하철역 앞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근데 저 뒷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쪽에 오게 되면 나는 뒤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려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7개 단지가 통합은 했지만 나중에 지어지는 단지는 크게 2개 단지로 지어지는데 지하철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잠원 IC라고 고속도로가 있어요. 좀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뻥 뚫려 있는 열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기가 싫어. 또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위로 넘어가는 게 식었어요. 서로 싸워요. 이거 가지고 관리 처분하는데 2년 걸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조정했냐면, 어차피 기존에 살던 세대수보다 신축 세대수는 더 증가되니까 위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 먼저 가. 대신 남는 게 있으면 아래쪽에서 와도 돼요.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먼저 신청하세요. 대신 남는 게 있으면 위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관리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불합리할까요?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지별로 서로 위치에 대한 다툼은 필요 없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내가 작은 평형, 누군 큰 평형이라고 해서 큰 평형이 손해보느냐, 작은 평형이 뭔가 더 뺏어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한강을 두고 있는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갖고 싸울까요? 한강 조망봉 갖고 싸웁니다. 그러면 조망봉이 평당 5천만 원씩 더 비싼 프리미엄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 가치들은 아까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층에 살고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산을 돈으로 환산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배정받는 아파트도 각각의 가격이 매겨질 텐데, 가격이 매겨지는 게 비싼 순위가 정전의 평가 금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지분이 많고 적음도 역시 염두에 두실 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이 시행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동의서를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준비위원장님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 투표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좀 서운한 말씀이지만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다만 준비하시고자 하는 여기 준비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획득해야만 실질적인 법정 동의서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투표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의미로 충분히 확보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동의서를 내시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집 명의는 내가 명의가 돼 있지만 실제 사는 건 아들이 살고 있다면 동의는 누가 해야 될까요? 명의자가 동의서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반반씩 갖고 있다면 누가 동의서를 내야 될까요? 남편이요? 남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본건축이 좀 사고방식이신 거고, 똑같이 갖고 있든 누가 많이 갖고 있든 간에 공유자들끼리 당신이 대표자로 하세요라는 대표 선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한 명의 행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증언들이 있는 게 내가 1단지에도 하나 갖고 있고 2단지에도 하나 갖고 있어. 2개 갖고 있는데 나 그럼 2표 행사할 거냐? 내가 구역 내에서 10개를 갖고 있건 1개를 갖고 있건 사람 수만 따집니다. 한 표 행사는. 다만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가이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통합하고자 하는 단지별로 한 명씩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구역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한 명을 선정할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소유권이 여러 개더라도 소유자, 사람 숫자로 산정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선도지구 지정 요청에 대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가급적이면 많은 동의율을 확보하셔야만 경쟁단지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정하실 수가 있어요. 전 선도지구 지정 요청이 끝나면 여러분들 선도지구가 됐어. 자, 그럼 이제 동의서 이제 안 내도 될까요? 앞으로 살면서 계속 내십니다. 언제 되냐면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여러분들 땅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해서 공원, 도로, 용적률을 계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을 낼 때도 여러분들 또 동의서를 내셔야 돼요. 그때는 동의서를 내셔야 되고, 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돼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또 동의서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조합 설립까지 가게 되면 이때도 또 동의서를 내십니다. 계속 동의서를 내셔야만 여러분들 의사가 확인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 우리 재건축하면 내가 몇 평만 갈 수 있고 내가 돈을 얼마 더 내야 되는지 알아야 동의서 낼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 시점에 나와요. 이 시점에 나오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몇 평을 가건 어느 동네로 가건 이거 상관없이 일단 뭔가 하려면, 여기까지 가서 무슨 사업인가를 하려면 선도지구 지정이 우선이잖아요. 어떤 사업 방식으로 갈 거며 몇 평형을 질 건지 이런 거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걸 계획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려면 선도지구 지정부터 동의서 먼저 내셔야 돼요. 선도지구 지정된 다음에 우리 땅에다가 몇 평형을 몇 층까지 질 건지 계획할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짓게 되면 여러분들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라고 예측해서 한번 발표를 해드립니다. 그때 가서 동의역을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게 좀 불만족스럽지만 또 나아지겠지. 그럼 또 추진위 구성할 때 추진위원회가 자기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저희와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계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추정 분담금을 다시 공개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자, 우리 이 사업 가지고 조합까지 갑시다. 아니면 여기서 때려칩시다. 또 결정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여기서부터 벌써 분담금 가지고 얘기하시면 사업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자, 이제 동의서를 내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는 그냥 여러분들 서명하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제출만 하셨는데,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동의서가 각각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법에서 정한 동의서 양식이 정해져 있고 그 동의서를 내실 때는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직접 자필로 이름을 쓰시고 손가락 지장을 날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효력이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내나 나나 효력 없는 백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되게 다 인주가 없으실 거고 복사기가 없으실 텐데 그래서 복사기 대신에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하시기도 하는데 지장은 반드시 지장 날인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꼭 기왕 여기 준비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시간 낭비 없이 제대로 된 동의서를 낼 수 있게끔 효과적인 동의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앞으로 정해져야 할 동의서 양식인데 여러분들 동의자 이름 적으시고 소유권 현황은 기재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등기부등본 떼갖고 같이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명칭과 위치 면적도 다 일괄적으로 기재하면 되는데 여기에 신분증명서 사본은 반드시 첨부를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실 때 뭐 자녀분들한테든 어디 주민센터들 가셔갖고 신분증 사본을 미리 다 좀 복사를 해보세요. 자, 이상 제가 준비드렸던 설명을 마쳤는데 당부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하나의 목적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분담금이라든지 평형별 위치 또 단지별 개발 방향 이거에 따른 이권 이익 때문에 서로 충돌되지 않게끔 합심해서 선도지구 지정이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사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은 재건축, 공동주택을 부시고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이에요. 저희 주성 CMC는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수행해본 실적을 갖고 여러분들께 지금 앞에서 자신있게 설명드리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도지구 지정에 꼭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울림 ENG에서 선도지구의 필요성, 통합재건축, 선택이 아닌 필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노수일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어울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노수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일상적으로 들었던 그 재건축이라고 하는 단어 체감을 잘 못하시고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고 방송에서 많이 보셨는데 내일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혹시 저희 은하마을이 얼마나 넓은지 체감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제규격 축구장이 약 8,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여기 그냥 지도로 간략하게 보니까 16만 제곱미터 정도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이 20개가 들어가는 거죠. 축구장 20개가 들어가는 대규모 단지가 이제 넓게 하나의 대규모 단지가 되어서 멋진 랜드마크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천시청이 있고 부천시청 뒤쪽에 있는 큰 공원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앞서 소개 동영상에 45초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차를 가지신 분과 차를 갖고 있지 않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도지구를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그 누가 되든지 간에 부천시에서 선도지구라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천시청 바로 앞에 여기에서 45초 거리에 있는 저희 은하마을이 반드시 선도지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변 드린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아주 예전에 만들었던 신도시를 포함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큰 아파트 밀집 지역들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소개는 들으셨고요. 제가 오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말로 간단하게 이해 가능하게 선도지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선도지구는 법적인 용어, 행정 절차의 용어라고 치면 주민들에게는 재건축을
4개 마을이, 4개 단지가 같이 왜 통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에 집이 없어서 서울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일을 하더라도 잠잘 곳은 제대로 된 곳,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93년부터 대략 97, 8년도까지 이렇게 5개 약 200만 호를 짓겠다는 목표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을 만들었는데 이미 30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하에 첫 번째 입주했던 아파트가 1993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이미 올해는 2024년 31년 경과되었고 31년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재건축을 준비해도 예를 들면 10년이 걸리면 40년 동안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설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대략 20층, 25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20층 정도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통해서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좀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분당, 일산, 평촌, 삼분, 중동 중에 현재 중동의 아파트 평균 용적률이라는 말을 주민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콜라 한 병을 사면 1.5리터 콜라, 그게 밀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1.5리터가 아니라 2.2리터라고 하는 콜라병이 좀 크다. 저희가 지금 이미 헌 집을 꽉 채워서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집들은 226 기준으로 훨씬 더 낮은 저밀입니다. 현황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똑같이 사업 이후에 36층 아파트를 짓더라도 일산은 저희보다 일반 분양 물건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사업성이 더 좋을 수 있다. 중동은 현재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기존의 재건축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조금 쉽게 나오기 힘듭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산 분당보다는 평촌, 삼본, 중동을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가장 통합 재건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인 곳은 이 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3년 5월이죠. 지난달 27일 날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고 지금부터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선도지구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라는 어떤 말이죠? 내가 신청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선도지구로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해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것들은 손드는 게 아니고 동의서라고 하는 걸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출입준비위원회에서 동의율 때문에 주민들에게 함께 갑시다라고 참여하고 이렇게 공모를 신청합시다라고 행정청에서 신청하십시오 하는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내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들을 제가 쉽게 말하면 곤란하지만 서류가 쌓일 때 이제 바닥부터 이렇게 먼저 들어온 거 이렇게 쌓는 것도 있지만 검토할 때도 먼저 들어온 거 먼저 검토합니다. 쉽게 말하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내십시오 하면 빨리 낼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단지들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점점 이렇게 서울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 법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또는 이제 재난을 예방하는 방제 분야 그리고 경제, 부동산, 환경, 에너지 정말 많은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서 여기 재건축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주민들이 그냥 한 집 부수고 새 집 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도시 전체가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단지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건데요. 그 시범사업의 이제 주민동의율 또는 이제 도시기능 개선 이런 거 주민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평가하는 항목들은 정말 여러 명이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빠른 이 초기 단계에서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걸음씩 빨리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은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 앞에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시청 온 사람들이 다 저 아파트 좋네, 우리 아파트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지, 이거를 선도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것보다는 시청 바로 앞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은하마을이 전문가로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선도지구로서 이렇게 부천시의 정비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합당한 지역이다. 그리고 합당한 사례가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어야지만 뒤따라오는 나머지 중동의 다른 아파트들도 통합재건축을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노후 계획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이외에도 도면에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그냥 주택 건축 건설 사업 승인을 해서 만들어진 우후주순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들이죠. 네, 그런 도시들이고요. 서울에는 이제 산계 신도시, 신시가지, 목동 신시가지 그런 데들도 다 예림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를 통해서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겠지만 통합 정비를 통해서 큰 땅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나 건축 설계사무소 등등의 전문적으로 아파트 설계를 하는 그 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부처나 공공기여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이제 100년을 내다보는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40층, 50층 이렇게 짓고 있죠. 너무 유명한 아파트 단지인데 한강변에 섬을 3개 만들어서 밤에 불 켜놓는다고 세빛 둥둥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반포 한강시민공원을 가면 바로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레미아 원베일이라고 지금 보시는 이제 여러 개의 단지들이 신반부 3차, 23차, 경남 아파트 등등을 모아서 재건축을 했고 통합 재건축의 사례 중에 이제 최근에는 약 3,000세대를 만들어서 조금 이제 한강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것 봐 괜찮아졌네라고 하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소개받았던 이제 한강변의 많은 단지와 비슷하게 여기도 랜드마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에서 이렇게 용적률이 가장 높은 이제 저희 어떤 은하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하기 좀 힘들어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기 쉽고요. 두 번째로는 필수 기반 시설이 아주 작은 공원 이런 거죠. 지금도 여기 학교가 있고 학교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요. 이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한 블록, 한국에서는 이제 가구라고 합니다. 이 가구에 공원이 통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블록 단위로 됐을 때 공원들을 좀 만들고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걷고 싶은 길, 상가 거리가 있는 커뮤니티 가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으로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단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5월 12일인데 이번 달, 다음 달, 늦어도 7월 달까지 통합 재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 지원 선도지구를 이제 공부할 텐데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모아야 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다 다른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세대 정도가 있으시고요. 현재 2,117세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4개 마을에. 그리고 은하, 대우동구, 효성쌍용 그리고 1단지와 2단지 각각이 합쳐서 총 35개 건물이죠. 다음 장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네, 은하 대우동구는 용적률만 보시면 222, 그리고 은하 1단지는 202%, 그리고 층수만 보시면 여기는 15층과 20층이 있고, 네, 12층부터 25층, 15층, 15층.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동수도 다르고, 주차를 보시면 어쨌든 여기는 이제 세대당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죠. 주차가 조금 나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차이를 부각하려고 네. 혹시 이거 찍으려고 하십니까? 이건 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르다. 옆자리에 있는 부부끼리 오셨다면 부부끼리도 다르고 아래층, 위층도 다르고 다 다른데 지금 단계에서 그 다른 것, 차이를 부각하면 되지 않는다.
반드시 마음을 좀 모아달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다르다. 이거는 인정하고 갑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지금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통합 개발을 했을 때만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랑 동일한 어떤 출처인데요. 지금 이게 통합 재건축했을 때 예를 들면 오른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에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어. 수영장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길이로는 뭐 이렇게 20m 또는 옆으로는 뭐가 50m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쉽게 말하면 수영장 하나를 만들면 2천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을 만약에 이제 2,000세대 아파트, 지금에도 2,117가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눠서 내면 한 집당 관리비가 10,000원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0세대다. 그러면 관리비가 2만 원이고 500세대인 아파트에서 수영장을 꼭 지어야겠어. 이런 관리비 4만 원씩 내면 되는 거죠. 큰 아파트 단지가 되면 될수록 대규모 원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n분의 1이라고 하는 관리비가 낮아지면서 어쩌면 운영하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멋진 아파트, 뭔가 이런 제대로 된 것들을 갖춘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면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안 만드셔도 됩니다. 관리비 낮게. 근데 점점점 이게 내가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한국에서도 통합 재건축 이 대단지라고 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지 내 시설들을 법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고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호캉스 들어보셨죠? 호텔 가서 돈 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 시설들을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호텔 생활처럼 그렇게 즐기는 단지들이 많고요. 앞서 보신 그림입니다. 통합 재건축 때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주민들이 또 이렇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꾸 분담금 내가 뭔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데 나오면 간단하게라도 지금 다룰 얘기가 아니고 몇 년 뒤에 나올 얘기지만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면 네,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제 만약에 뭐 이게 100만 원이 너무 좀 유치하지만 1억, 10억이라고 얘기하시고 들으시면 1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새 집입니다. 여기 있는 현재 소유 헌집이죠. 헌집이 감정평가를 했더니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50만 원이 이제 되게 뭔가 이렇게 비례율이라는 전문적인 단어를 씁니다. 좀 좋게 평가를 받았어요. 50만 원보다 1.2배 정도 좀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은 50만 원짜리를 60만 원을 인정받으면 내가 내야 될 돈은 100만 원 빼기 60만 원 해서 40만 원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게 사업성이 좋은 단지도 있고 사업성이 낮은 단지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사업성이 좋아질까요? 일반 분양 물건이 많으면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우리 집 부수고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을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나눠서 내야죠. 새로운 건물 짓는데 돈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큰 집, 작은 집, 평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큰 집 가진 사람에게는 큰 돈 들여야 되고 작은 집 가진 사람에게도 최소한 그분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 계속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내야 될 돈에 10명인데 예를 들면 10명이 나눠내는 것보다 20명이 나눠서 내면 조금 더 저렴해지잖아요. 일반 분양은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을 더 초대해서 조합원 수 10명, 일반 분양 10명 그래서 10명이 낼 돈을 20명이 나눠서 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파트를 지금 있는 2117세대에서 예를 들면 1000개를 더 만들어서 3117세대로 바꾸고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일반 분양 1000명이 함께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끼리 2117세대가 지금 단계에서 막 궁금해하셔도 일반 분양이 몇 세대가 되는지 설계를 안 해봤는데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정조차 단계에서도 지금 나오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도 알고 저희도 그때가 돼야지만 압니다. 아는데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여러 가지 요 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바뀐다. 계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한 번에 쭉 다 부수고 우리 어디 가서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SH나 LH나 뭐 GH나 이런 이제 그런 데서 짓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냥 에스테이트, 뭐 레미안, 자이 등등의 민간 아파트 건설사를 선택해서 짓죠. 근데 주민이 내 집 부수고 새로운 내 집 만들 때 그 이주 기간에 대해서 공공이 왜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시 전체의 문제로 공공이 개입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부천에서는 이미 수도권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이렇게 이게 지금 19,000호 정도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뿐이 아니라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전세시장이나 이제 뭐 새로운 신축시장들이 열릴 텐데 대표적으로 부천시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부천 대장 신도시 중에 일부 물건들을 순환 재건축. 그러니까 여기서 재건축할 때 저기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이미 비워두는 거죠. 임대주택으로. 그리고 여기서 좀 사시고 다 짓고 나면 이제 여기를 다시 돌아오시면 다시 빈집은 뭐 8년 뒤에 분양을 하고 이제 순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물량들도 부천에서는 그래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렇게 왜곡될 것 같다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중동 신도시가 지금 선도지구라고 하는 이름표 약 4만 가구 중에 4만 세대 중에 지금 이제 4만 1,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까지는 4,000세대까지는 아마 최대 선도지구로 지정 가능하다라고는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2,117세대 그러면 저희가 되고 나머지 한 2,000세대가 더 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도 부천시청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은하마을 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들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하시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부천 중동 은하마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합재건축 그리고 그 앞에 이게 좀 빨리 되고 행정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선도지구 지정까지 패키지로 세트 메뉴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오늘 오신 분들끼리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은하마을의 장점 45초면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 좀 어필하시고 시청 바로 앞에 우리 집이 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중동에서는 여기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해야 부천시를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주변으로 파급효과 확산될 수 있게 할 것이니까 이 은하마을 재건축에 대해서는 경쟁하고 있는 다른 마을 주민과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더 중동의 친구들, 이웃들 만나시면은 우리 마을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더 소개하시고 내부적으로도 옆집에 동의서 안 했으면 동의서 함께 내는 걸로 그렇게 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의 최신 주거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설명의 마지막 순서를 맡게 되는데 지금 앞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서 발표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 연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시공자를 선택하는 시기가 도래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시공사를 선택할지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 저희 회사 홍보와 더불어서 최신 주거 트렌드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입니다. 59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건설 부문에 속해 있는 계열사이고 건설 부문에서는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 두 개의 대표적인 건설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업 영역으로는 현대건설과 유사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차별화된 것이 이제 자산관리 사업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이라던가 사업 그리고 시설 관리 등을 저희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로는 저희는 현대건설과 함께 현대 힐스테이트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인 DH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관해서는 저희와 현대건설이 공사와 관련된 전 과정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저희가 동일한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세대별 주거 현황을 좀 구분지어서 나타내 봤는데 사실상 세대 주거 문화라는 게 명확하게 세대를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기별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대략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의 어떤 세대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세대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1990에서 2000년도에 지어진 1, 2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과 지하에 주차는 혼재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지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번 통합 재건축이 은하마을의 주거 트렌드를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주거 문화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반드시 확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관, 조경, 인테리어, 커뮤니티, 주차, 스마트 시스템 크게 6가지로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며칠 전에 와서 사진도 찍고 단지도 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 자료에 좀 담아보았는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좀 상상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지의 모습은 보통 1, 2신도시에 지어진 아파트의 일면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적이고 단적으로는 좀 인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수주했던 현장들의 사례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인면에 다양한 패턴도 적용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상층부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스카이 브릿지를 통해서 단지를 고급화하는 인면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 조경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 단지를 거닐면서 좀 느꼈던 느낌은 그래도 은하마을이 다른 제가 방문했던 단지에 비해서 식지가 굉장히 많고 정리가 잘 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행과 차량의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조경 패턴 자체가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 또한 재건축을 통해서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상의 공간을 이렇게 풍부한 녹지 환경으로 다시 조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힐스테이트 광산의 사례처럼 단지 내 조경 안에 이렇게 독특한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조경의 가치를 조금 더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이러한 특화들도 조경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은하마을 아파트의 사진은 아닙니다. 세대 내부를 찍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타단지의 사례인데 아마도 1, 2신도시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러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평면 자체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 같은 평형 안에서도 베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의 쓰임새가 그만큼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그 평면의 트렌드에 맞춰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건 저희가 원에디션 강남에 이제 제안을 했던 인테리어들이고요. 제가 사실 이 단지에서 좀 느낀 부분들은 사실상 커뮤니티 디자인,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를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키즈 빌리지, 골드 빌리지, 그리고 조식 서비스까지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주차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상에 있는 차들을 모두 지하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녹지와 사람 그리고 비상시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들만의 길만 남겨놓고 차량들을 모두 지하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대와 지하 주차장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입니다. 이런 주차 유도 시스템이라든가 확장형 주차 공간,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 환경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 앱을 통해서 주차의 위치를 확인한다든가 그리고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까지 조금 더 편리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있는 기능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도 은하마을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제어, 인척 인식 서비스, 이런 기타 편의 기능들이 모두 들어갈 수가 있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런 6가지 이 카테고리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충분히 은하마을에도 다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박동진 부장이었습니다.